선생님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시간으로도 하고 컨텐츠도 활용한다고 했는데 계속 실시간만 하다가 이렇게 실시간만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다시 듣고 싶을 때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번에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7반, 8반, 9반 수업 다 했었고 그날 같은 복장으로 이렇게 두 번째 시간 그래서 8반하고 9반은 8반하고 9반이 아니라 7반하고 8반은 내일 듣고 9반은 이제 금요일 날 듣는데 복장이 똑같죠? 9반 방금 수업 끝나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우리 몸의 방어작용 수업 이렇게 컨텐츠 찍고 있습니다. 컨텐츠로 올리는 대신에 이렇게 여러 번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단점으로 그날 수업 들으라고 할 때 다음에 들어야지 하고 미루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미루지 말고 한번 듣고 배속을 좀 빨리 하더라도 한번 꼭 들어보고 또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다시 듣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몸의 방어작용 우리 두 번째 100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 텐데 먼저 학습 목표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방어작용, 우리 몸의 방어작용 중에 특이적 방어작용과 비특이적 방어작용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 특이적 방어작용과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의 방어작용은 일단 그게 특이적인 것과 비특이적인 것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먼저 비특이적인 방어작용. 자,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은 선천적인 방어, 선천적인 방어 그리고 1차 방어라고 구분이 되어져요. 1차적으로 일어나는 비특이적으로 우리 몸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병원체들이 있다면 아예 침입부터 차단하든지 아니면 침입 후에도 얘네들을 물리치는 그래서 1차적으로 막아내는 그러한 방어작용이 비특이적인 방어, 선천적인 방어, 1차 방어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그 내용에는 일단 침입부터 차단하는 표면의 방어와 이제 침입 후에 우리 몸에 침투한 그 병원체들을 물리치는 내부 방어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표면의 방어에는 이제 겉에 우리 몸 겉을 보호하고 있는 피부라든지 아니면 우리 내 장기관, 내 벽을 보호하는 점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침투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분비되어진 분비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면에 방어벽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이제 침투 후에 물리치는 과정인 염증 반응이라든지 식세포 작용들이 이에 해당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특이적인 방어작용에는 후천적인 방어 또는 2차 방어로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천적인 2차 방어에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은 세포 단위에서 물리치는 과정, 세포성 면역이고요. 체액성 면역은 체액 성분이 작용해서 일어나는 물리치는 작용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비특이적 방어에 해당하는 선천성 면역 방어의 첫 번째 피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는 일단 병원체가 침입하기 어려운 단단한 방어벽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피부에서 분비되어지는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땀의 산성 성분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서 애초에 침투부터 막아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어렵지 않죠? 이어서 점막 같은 경우 점막은 자, 호흡기라든지 소화기라든지 배설기 내부에 있는 관이 있어요. 소화관, 호흡기관 또는 배설관 이러한 곳들도 이제 전에 소화기 하면서도 설명을 했지만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이 이어지는 이 소화,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소화가 일어나는 소화관은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 몸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소화관 안에 있는 그 공간은 외부 환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그 외부 환경에 닿고 있는 이 벽들은 피부보다는 단단한 게 덜하지만 어쨌거나 외부에
침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소화기, 호흡기, 배설기 등을 덮고 있는 그 층에는 점막이라는 막이 형성이 되어져서 외부의 병원체의 침투를 막게 되는데, 이런 점막, 각각의 관들의 표면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항균 물질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런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서 병원체의 감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먼지와 병원체가 점막 주변에 있는 섬모 운동을 통해서 점액물질과 함께 밖으로 배출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 기관들의 그 관들은 점막이 덮고 있어서 보호해주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분비액, 우리 피부라든지 또한 내 그 관들에서 분비되어진 분비액들, 땀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침 등의 분비물들은 이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어서 그 효소가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해서 이러한 세균들을 물리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어쨌거나 피부라든지 점막이라든지 이런 분비액들은 외부에서 아예 침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방어를 하더라도 침투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침투하는 것들은 다 막지는 못해요. 그래서 침투하게 되면 이 침투한 그러한 병원체들을 물리치는 작용으로는 첫 번째, 염증 반응이 있습니다. 이 염증 반응은 피부나 점막이 손상되어서 병원체가 체내에 침투했다든지, 아니면 꼭 손상이 안 되더라도 그러한 외부 병원체들이 우리 몸에 침투하든지 아니면 우리 몸 내에서 발생하는 그 병원체들이 막 증식이 일어나게 되면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반응을 염증 반응이라고 해요. 염증 반응에는 어떠한 반응들이 있느냐? 열이 나든지 부어오른다든지 통증,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그림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고요. 여러분들 주어진 파일에도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그림을 보면, 자, 피부에 상처, 가시 같은 것들에 의해서 상처가 나게 되면 이 상처를 통해서 병원체가 아주 다량 침투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부 근처에 있는, 피부 밑에 있는 근처에 이제 백혈구의 일종인 비만세포라는 세포가 존재해요. 비만세포가 이제 상처에 의해서 병원체가 다량 침투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비만세포가 화학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분비하는 화학물질이 중요합니다.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히스타민의 역할이 무엇이냐? 주변에 흐르는 혈액에 흐르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 상처가 나면 병원체 세균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다량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히스타민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어지면, 혈관이 확장이 되어지니까 혈액의 흐름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빨갛게 그 상처 주변이 부어오르게 돼요. 빨갛게 부어오르게 된다. 그건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자, 왜 이 혈관이 확장시키느냐? 혈액을 돌게 하면서 혈액 속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우리 몸에 방어작용을 하는 백혈구가 존재하죠. 백혈구가 이제 세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식균작용을 통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백혈구가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을 돌게 하면, 자, 혈액이 돌면서 지나가는 혈액 속에 백혈구가, 자, 혈관이 확장이 되어지면 혈관벽 역시도 얇아지게 돼요. 그러면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보다 백혈구가 더 크긴 하지만 얘는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벽을 빠져나와서 상처 주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세균들이 이제 잡아먹는 식균작용. 백혈구가 세포를 잡아먹는 작용이라고 해서 식균작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세포가 외부에 있는 어떤 물질을 먹는 작용이라고 해서 식세포 작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식세포 작용, 식균 작용을 통해서 세균을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 백혈구가 세균을
먹으면서 이제 세균도 죽고 일부의 백혈구들은 또 같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상처 주변에는 백혈구의 사체, 세균의 사체들이 막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이제 염증이 우리 심해지게 되면 열이 나고 부어오르고 빨갛게 부어오르고 또 통증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물질들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니까 농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지난 단원에서 그 삼투압,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이 높아지면서 주변에 그 가하는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통증이 함께 생기게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백혈구에 세균의 사체들이 막 생겨나는 고름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해지면 고름도 나타나는 현상,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염증 반응은 침투한 세균과 같은 병원체를 백혈구가 출동해서 잡아먹고 물리치는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비특이적인 방어 작용 중에 식세포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염증 반응에서 설명할 때도 이제 식세포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식세포 작용은 먹는다. 세포가 세균 같은 것들을 먹는 작용. 다른 말로 식균 작용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백혈구가 그 작용을 하는데, 백혈구 중에 이런 식세포 작용, 식균 작용을 하는 세포를 대식세포라고 하는데, 이 백혈구 대식세포가 손상된 세포나 세균을 세포 안으로 들여와서 먹어서 식균 작용을 통해서 제거하는 작용이 되겠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병원체를 제거하면서 침입한 병원체의 정보를 이제 이어서 나타나는 면역작용에 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식세포 작용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염증 반응과 함께 식세포 작용이 먼저 일어나게 되면 선천적인 비특이적인 방어가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이제 특이적인 각각의 병원체에 맞는, 병원체 특성에 맞는 그 정보를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서 그에 맞춤형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제 특이적인 방어가 되겠는데요. 이제 특이적인 방어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특이적인 방어 작용에서는 백혈구 일종인 림프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림프구 앞단원에서 역시도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체액 성분에는 혈액이 있다고 그랬죠. 혈액에는 크게 혈구와 혈장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혈구에는 빨간색 혈구인 적혈구, 그리고 지금 방어작용, 면역작용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얀색 혈구인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이 있다고 했어요. 적혈구는 산소 운반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백혈구가 지금 뭐 식균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면역작용에, 방어작용에 중요한 역할들을 대부분 백혈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혈소판은 우리 혈우병 얘기하면서도 혈액 응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혈구 성분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체액 중에는 혈액 말고, 혈액은 혈관 안에 들어오는 혈관 안에서 흘러가는 체액을 혈액이라고 했고요. 또 혈액처럼 흘러가는 관이 있다고 그랬죠. 림프관이라는 게 있는데, 림프관 안에 들어있는 체액이 림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림프구와 림프장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 림프구는 림프에서 그 혈구, 림프구 성분, 고형 성분에 해당하는 건데, 이 림프구도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백혈구의 일종. 그래서 림프에는 적혈구는 없이 이제 백혈구에 해당하는 림프구들과 액체 성분의 림프장으로 구분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 그러한 림프구는 주로 이제 방어작용, 면역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림프구는 성숙 장소에 따라서 생성되어지고 성숙하는 장소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혈액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혈액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혈액을 만드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골수를 이식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은 골수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파괴,
되는 장소가 간이라든지 지라에서 파괴가 되어지는데, 보통 이제 림프관 안에 존재하는 림프근은 다시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혈액 성분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골수에서 같이 생성이 되어지는데, 성숙되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B림프구와 T림프구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 중에 이제 B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되어져서 골수에서 성숙되면 B림프구라고 하고요. B림프가 되고요. 골수에서 생성되어서 가슴샘, 요 가슴 부위에 존재하는 가슴샘 흉선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성숙하면 T림프구가 되어진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골수에서 생성되어져서 골수에서 성숙하면 B림프구, 가슴샘에서 성숙하면 T림프구로 구분이 되어진다. 그림을 살펴보면 골수에서 생성되어져서 그곳에서 성숙하면 B림프구,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성숙하면 T림프구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후천성 면역작용인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림프구는 성숙 장소에 따라서 B림프구와 T림프구로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했는데, 자, B림프구와 T림프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이 림프구들이 이제 작용하는 면역작용이 주로 관여하는 면역작용이 이제 구분이 되어지게 돼요. 자, 먼저 T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방어작용, 면역작용 중에 세포성 면역에 관여하고요. 물론 이제 T림프구는 세포성 면역과 함께 체액성 면역에 같이 작용하는 T림프구도 있고요. 이제 세포성 면역에 관여하는 T림프구도 있고, B림프구는 체액성 면역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여하는 면역 작용이 어떻게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B림프구와 T림프구로 구분이 되어지고, 면역작용도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구분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후천성 방어 면역작용에 관여하는 용어를 좀 살펴보면, 자, 외부에서 병원체가 침입하게 되면 우리는 그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몸 내부에서는 면역작용, 방어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가 우리 몸에 저항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한 물질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항원이란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 중에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방어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 질병의 원인이 되어지는, 저항의 원인이 되어지는 물질을 항원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항원이 침투하게 되면 항원을 물리치기 위해서 생겨나는 물질이 있는데, 이걸 항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체란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그런 단백질로 되어 있는 물체를 항체라고 합니다.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체내에 만들어진 단백질이 항체가 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특이적 방어, 후천성 면역작용에 대해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세포성 면역, 살세포 작용이라고도 하는 세포성 면역은 T림프구가 주로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T림프구가 세포독성 T림프구가 활성화되고 증식하거나 분화하면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으로서 세포독성 T림프구는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의해서 감염된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는 아니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되어서 이 세포독성 T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그러한 방어작용이라고 해서 세포를 죽이는 살세포 작용이라고 하고, 세포성 면역, 세포가 관여하는 세포를 죽이는 면역이라고 해서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고요. 자, 체액성 면역은 다른 말로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항원과 항체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하는데, B림프구가 주로 관여하는데, B림프구가 항체를 생성하게 되어서 일어나는 작용으로서 항원을 인식해서 그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와 결합을 해서 B림프구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면 B림프구가 활발히 증식하게 되면서 항체를 만드는 세포인 형질세포와 항원을 기억하는 기억세포로 분화하게 되면서 이 형질세포가 항체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항원을 제거하는, 그리고 기억세포는 항원의 특성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그 같은 항원이 재침입하게 되면 빠르게 형질세포를 분화해서 빨리 항체를 생성해서 물리치는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는 면역작용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하니까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는 과정은 따로따로 각각 물론 조금 구분되어서 일어나게 되지만 전혀 이렇게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세포성 면역이 됐건 체액성 면역이 됐건 이런 후천성 면역,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일어나려면 먼저 1차 방어부터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항의 원인이 되어지는 항원이, 자, 항원이 우리 몸에 침투한다. 1차적으로는 항원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고 그랬죠. 피부라든지 점막들이 막아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침투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 항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잡아먹기 위한 백혈구가 먼저 출동한다고 그랬죠. 백혈구 중에 이러한 항원들을 잡아먹는 식균작용을 하는 백혈구인 어떤 세포가 출동한다? 대식세포가 출동해서 이 항원을 삼켜요.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삼킨다. 그러면 대식세포 안에, 백혈구 안에 이 항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삼킨 이 항원을 대식세포가, 백혈구가 어떻게 간직할까? 내 안에 세균이 있다. 이렇게 간직하겠어요? 아니겠죠. 미안해요. 이런 거 해서. 자, 그럼 항원을 대식세포가 삼키면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이 항원을 갈기갈기 찢어요. 찢어 죽입니다. 갈기갈기 조각을 내. 그럼 조각 낸 다음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항원을 노출시켜요. 진열을 해.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런 항원이 들어왔어 라고 전시를 해요. 그러면 자, T 림프구 중에 보조 T 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자, T 림프구 중에 보조 T 림프구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보조 T 림프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방어적인 면역작용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T 림프구. T 림프구 중에 세포 독성, 세포에 대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T 림프구에게 보조 T 림프구가 그 정보를 줘요. 아, 이런 항원,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이런 거에 감염된 세포 또는 암세포가 생긴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바로 제거해 주세요. 잡아 죽여 주세요. 라고 정보를 의뢰하면 이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그 정보를 받아서 활성화돼요. 활성화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자료, 어떤 책에는 그냥 T 림프가 활성화되면 그때 이제 세포 독성 T 림프구로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책에서는 그냥 보조 T 림프구와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 등을 죽이는 그러한 T 림프구를 세포에 대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T 림프라 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구분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거나 보조 T 림프구가 그 정보를 세포 T 림프구에게 정보를 줘서 활성화시키면 얘는 이제 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세포가 되어져서 얘가 하는 작용이 살세포 작용, 세포를 죽이는 킬 세포 작용, 킬러 세포가 되어서 세포들을 해당하는 세포들을 죽이는 그러한 살세포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세포가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 등을 직접 제거하고 죽이는 작용을 한다고 해서 세포성 면역이라고 구분하고요. 또 이때 이 항원 정보를 인식한 이 보조 T 림프구는 B 림프구에게 이 항원 정보를 줘서 B 림프구를 분화시킨다. B 림프구는 무엇으로 분화된다고 그랬어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한다. 기억세포로 분화하는데 형질세포가 하는 일이 뭐다? 얘가 항체를 생산한다. 항체를 생산해서, 항체는 우리 몸에 저항을 일으키는 항원과 결합하는 단백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 만들어진 항체는 어떤 항원과만 결합하냐? 이 보조 T 림프가 준 정보, 이 항원에 해당하는 정보를 인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항원과만 결합하게 돼요. 그래서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서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게 되면 항원을 꼼짝 못하도록 붙들어주고 또는 다른 백혈구들에게 항원 여기 있어요, 얘를 잡아주세요, 잡아먹어주세요 라고 표시도 해주고 이런 작용을 해주는 게 항체의 역할인데 어쨌거나 항원과 결합해서 항원을 제거해주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항체는 면역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우리 체액 성분 중에 혈액은 혈구와 혈장,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에 해당하는 혈구와 혈장, 액형 성분인 혈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혈장에는 대부분이 90%가 물이고 그리고 혈장 단백질도 혈장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액형 성분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액형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항체가 항원을 제거하는 그런 면역 작용이라고 해서 액체 성분이 작용하는 방어 작용이라고 해서 얘를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억세포가 하는 일은 기억세포는 하는 일이 뭐다? 기억을 한다. 항원의 특성을 기억하고 있다가 자, 동일한 항원이 침투하게 되면 자, 원래 항원이 침투하게 되면 방어작용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어떻게? 항원이 침투하게 되면 침투해서 숨어있으면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얘가 활동을 하게 되면 얘를 알게 되고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면역적인 1차 방어작용이 그래서 1차 방어에 해당하는 대시세포가 출동하고 삼켰어. 조각내고 진열해. 보조 T림프가 와서 인식해. 그 정보를 받아서 전달해. 그래서 B림프가 형질세포로 분화돼. 이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려. 그럼 그동안 처음 들어온 것이 하나가 있으면 바로 잡히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얘네들이 막 증식하게 되면 일부가 잡아먹게 이런 작용이 일어나면서 또 남아있는 생존하는 것들이 막 증식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항원에 감염이 되어지게 되면 뭐 증상이 안 나타나고 그냥 이겨나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런 1차 방어작용을 통해서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이에 막 또 증식하고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방어가 필요한데 거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려. 처음 경험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증상도 나타나고 시간이 걸려서 이제 이겨나지만 근데 이제 다시 경험할 때는 우리 몸속에 이제 뭐가 남게 된다? 기억세포가 남아서 얘가 동일한 학원에 들어오면 아, 너 본 적 있어. 나 너 기억해. 너 본 적 있어 하고 원래는 들어와서 대시세포가 출동하고 조각내고 진열하고 보조림프가 인식해서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걸 생략하고 이 기억세포가 나 너 알아. 뒤졌어. 바로 이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면서 이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서 또 많은 양을 만들어서 초기에 진압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 경험한 항원은 우리 몸속에 기억세포가 남아있기 때문에 초기에 빠르게 제압해서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는 면역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억세포는 남아있다가 다음에 또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또 작용하게 되고 또 작용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에 면역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 대해서 좀 그림으로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항원이 이걸 바로 썼으면 되는데 앞에 그림을 그리면서 한 이유가 이제 1차 방어에서 이어지는 게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설명하려고 그렸던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면 자, 특이적인 방어에는 B림프구하고 T림프구가 관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B림프구, T림프구가 되어지기 이전의 세포, 원래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이 줄기세포가 골수에서 생성되어져서 성숙 장소에 따라서 골수에서 생성된 곳 골수에서 성숙하면 B림프구로 가슴샘에서 이동해서 성숙하면 T림프구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항원이 1차 침입하게 되고 그 침입한 항원을 대식세포가 조각내고 삼켜서 식균작용을 통해서 제거하고 조각내고 정보를 제공하면 보조 T림프가 와서 인식을 해서 그 정보를 T림프구와 B림프구에게 주면 보조 T림프구가 T림프구를 활성해서 세포독성 T림프구로 활성화되면 얘가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살세포 작용, 세포성 면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보조 T림프가 B림프를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시키고, 이때 분화된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서 항원을 제거하는 방어작용이 체액성 면역이고요. 기억세포는 남아있다가 동일한 항원이 재차 침투하게 되어지게 되면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제거하고, 또 기억세포는 기억세포로 남아있다가 다음에 또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빠르게 제거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이 체액성 면역에 해당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의 원인이 되어진 병원체가 침투하는 과정에서의 그것을 막는 과정, 그리고 물리치는 과정, 그리고 얘네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방어작용에는 특이적인 방어작용과 비특이적인 작용, 먼저 일어나는 것이 1차 방어에 해당하는 비특이적인 방어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병원체에 맞게 맞춤형으로 작용하는 감염된 세포를 인식해서, 또 남세포를 인식해서 그 세포들을 직접 죽이는 세포성 면역과, 그리고 항원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항체 반응, 체액성 면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와 관련된 좀 이렇게 그래프를 좀 하나 좀 살펴볼 건데요.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이 1차 방어와 2차 방어작용이었던 거예요. 2차 방어, 면역작용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반응을 1차 면역반응과 2차 면역반응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얘는 1차 면역반응, 2차 면역반응이지 1차 방어, 2차 방어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1차 방어, 2차 방어 중에 2차 방어에 해당하는 면역작용 중에 1차 면역반응과 2차 면역반응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1차 면역반응은 1차적으로 처음 항원, 병원체가 침투했을 때 나타나는 일어나는 면역반응, 처음 일어나는 면역반응이 1차 면역반응인 것이고요. 2차 면역반응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항원이 재차 침투했을 때 기억세포가 빠르게 작용해서 일어나는 반응을 2차 면역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방어, 2차 방어의 구분과 2차 방어, 면역작용 중에 처음 침투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인 1차 면역반응, 그리고 두 번째 재차 침투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인 2차 면역반응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프를 좀 보면, 자, 항원이 우리 몸, 자, 항원 A에 대해서 우리 몸에 인위적으로 주사를 했어요. 주사하게 되면 처음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 1차 방어작용이 일어나고, 항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식세포가 출동하고 삼키고 조각내고 보조 T림프가 인식하고, 그리고 나서 형질세포를 B림프를 형질세포로 분화시키면 그때서야 항체가 만들어져서 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기간,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이 기간을 뭐 잠복기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간을 지나서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고요. 항체를 만드는 이 형질세포는 수명이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며칠 살다가 죽게 되면 이제 항체는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게 되겠지만, 자, 우리 몸속에는 그 항원에 대한 무엇이 남아있다? 기억세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억세포의 존재로 나중에 다시 항원 A가 재차 침투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이 사람의 몸속에는 항원 A에 대한 기억세포는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잠복기 필요 없이 바로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바로 분화해서 또 강력하게 대량의 항체를 생산해서 강력하게 항체를 생산해서 제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첫 번째 항원이 침투해서 일어나는 이 반응을 1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 재차 침투해서 일어나는 이렇게 빠르게 형성되어진 면역 반응을 2차 면역 반응이라고 구분하는데, 자, 처음에는 항원 A만 주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원 A도 주사했고 항원 B도 주사했는데, 그러면 B는 처음에 항원 A 주사할 때 같이 주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B는 1차 주사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몸속에, 물론 그 전에 B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기억세포가 존재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때가 A와 B를 같이 주사했을 때 이때가 B의 1차 노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A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지만 B는 항체 생성은 항원에 따라 맞춤이에요. 그래서 항원 A와 B는 별개이기 때문에 B는 1차여서
A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만 B에 대해서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처음 항원에 노출이 되었느냐, 재차 노출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느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때에 따라서 주어지는 자료 중에 한번 먼저 경험이 있어요. 1차 이때 C를 주사했어요. 파란색이 잘 보이나? C를 주사했어. 그러면 C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겠죠?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어. 근데 이때 A, B뿐만 아니라 C도 같이. A는 제차, B는 1차여서 A는 2차, B는 1차였어요. 근데 C도 같이 주사했어. 근데 C는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 그러면 C는 먼저 경험이 있지만 처음에도 1차, 두 번째도 이와 같은 양상은 1차 면역 반응인 거죠. 한번 경험을 했지만 그냥 계속해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자, 1차 면역 반응 후에 2차 면역 반응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기억세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고요.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먼저 경험했지만 똑같이 두 번째 재차 경험 때도 똑같이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억세포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어져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C는 기억세포가 생성이 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건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병원체가 침투하고 나서 이걸 물리치는 방어작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자, 우리 방어작용 그 중에서 체극성 면역 중에 B림프구가 항원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 정보를 받아서 형질세포,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로 분화하기도 하고 남아있는 기억세포, 항원을 기억하는 기억세포로 남아있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응용한 것이 우리 백신. 요즘은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그 백신 주사 접종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백신에 대해서, 백신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방어작용에 대해서 혈액형을 판정하는, ABO식 혈액형을 판정하는, 그래서 뭐 헌혈해본 친구들도 있다고 했었는데 헌혈할 때 간단하게 혈액형 판정하는 이 혈액형 판정의 원리가 일종의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서 판정하는 거니까 그 혈액형 판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등교해서 수업 진행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오랜만에 컨텐츠 수업 듣는데 좀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컨텐츠로 영상 올려주면 그냥 나중에 봐야지 하지 말고 좀 속도를 배속을 좀 올리더라도 좀 착실히 좀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 다시 한번 전달하면서 건강관리도 잘하고요. 또 이제 시간관리도 잘하고 또 이제 좀 날씨가 많이 풀어져서 일교차가 많이 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체크 관리 잘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건강한 모습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